우리 동훈쌤한테는, 우리 동훈 선배한테는 약간 좀 5, 6개월 준비하고 지금 의대에 붙었으니 이 노하우를 제가 한번 우리 후배님들한테,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번 좀 전달해주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감수학 원장 은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대에 합격한 선배의 합격 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각 학년별 공부법, 그 다음에 노하우 등을 저희 영감수학을 대표하시는 선생님들과 한번 담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훈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영감수학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감수학에서 고3 및 N수를 맡고 있는 이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감수학에서 고1, 2 내신 고3을 맡고 있는 강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감수학에서 고3 및 N수를 맡고 있는 신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감수학에서 고1, 2 내신과 고3 수능을 맡고 있는 신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감수학에서 고등부 내신과 수능을 담당하는 장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감수학에서 고2 내신, 고3 수능, 그리고 수기논술을 맡고 있는 정의훈입니다. 대치동이다 보니까 사실 수능을 여러 번 보면서 이게 의대에 합격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20살 때 대학교를 합격을 했죠. 수시로. 고대 수학과를 합격한 상태에서 1학년, 2학년 잘 보내고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생활을 보내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수능을 보겠다고 해서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저하고 얘기했었을 때가 아마 24년이지 아마? 23년도에 이사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한 2년 전이네, 맞네. 네, 2년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수능을 봤고요. 그때가 벌써 한 5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까지는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학원에서는 이미 그 고등 대상 이제 그런 질문 조교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수능을 보더라도 사실 수학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던 상황으로 저는 제 나름 이제 판단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수능이라는 게 이제 수학만 잘 본다고 이제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대에 가겠다고 그 해에 5개월, 6개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의대에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제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보통은 다른 친구들은 몇 년을 준비해도 이렇게 힘든 의대가 우리 동훈쌤한테는, 우리 동훈 선배한테는 약간 좀 5, 6개월 준비하고 지금 의대에 붙었으니 이 노하우를 제가 한번 우리 후배님들한테,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번 좀 전달해주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온 거는 그 영감수학학원 후배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재수를 한 방법은 그 독학을 한 게 아니고 재수 종합학원에 들어갔어요. 마음가짐은 좀 독학을 해도 될 정도로 굳게 먹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학원에 다 의존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진 않았고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6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6시 반. 그래서 저는 그 조회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6시 반에 기상했고 네. 가서 이제 아침밥 먹고 학원 가면 7시 반 정도였던 학원에 7시 반에 걸로 도착해서 네. 그래서 조회 끝나고 8시부터 국어 공부 시작해서 8시 그치. 네. 국어 시간이 수능에서 국어 수업이 이제 8시니까 네. 근데 완전히 시간표에 맞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그 흐름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8시부터 한 보통 10시까지 국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유동적으로 이제 이날은 더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국어 공부 더 많이 하고 또 이제 제가 재수종합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업이 껴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야간 수업을 많이 들어서 그 오전부터의 공부 시간은 많이 보장을 받았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오전에 수업이 있는 날에는 그냥 그 수업을 가야 돼서 그런 날은 좀 패턴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냥 순서를 똑같이 지켰습니다. 근데 아무튼 평소에 이제 방해가 없었다는 가정하에는 한 2시간 정도 영어 공부하고 또 2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하면은 밥을 먹었어요. 오전에? 네. 오전에 8시에 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네. 한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공부를 10시 하고 반까지 국어 공부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해서 12시에서 12시 반이 이제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점심 먹고 1시쯤 돌아와서 제가 살짝 잘못했던 것 같은 게 한 15분씩 낮잠을 잤어요. 근데 그게 뭔가 패턴이 돼서 수능 때 졸리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근데 뭔가 이제 뒤에 영어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5분 낮잠을 잔 게? 네. 졸리면 좀 자야지 왜? 네, 저는 근데 그 주의였어요. 항상 졸려서 1시간 동안 졸면서 공부할 바에는 그냥 15분 자고 한번 세수하고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하고 독해 공부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한 2시에서 3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한 3시까지 영어 공부하고 그 뒤로 탐구 하나, 둘 해서 보통 한 5시까지 이렇게 탐구 공부했습니다. 아니면 저녁 먹기 전까지 탐구 공부하고 저녁 먹고 와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했습니다. 그 하고 싶다는 게 이제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해서 수학이 사실 하고 싶은 공부였는데 못하는 거를 할 때도 있었고 밀린 숙제를 할 때도 있었고 또 이제는 그 제가 EBS 연계 교재 같은 거를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아 내가 하루에 몇 단원씩 매일매일 풀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 저녁 시간에 다 풀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저녁 공부 시간에 네, 자유롭게 공부했습니다. 교육과는 그러면 저녁 먹고 와서 또 밤 10시? 11시? 야자가? 11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한 거네. 네. 그렇게 월화수목금을. 네, 월화수목금 하고 이제 제가 다닌 재수종합학원에서 9월쯤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학원에서 종을 올려주고 나눠주는 자료를 자기가 알아서 OMR 적어가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한국사 제외하고. 근데 그거를 매주 가서 봤어요. 아침부터 가서 그 국어, 수학, 밥 먹고 영어, 탐구까지 시험 보고 나면 오후 4시 반 정도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오답하고 저녁 먹고 오답하고 집 가고 토요일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토요일은 그러니까 수능 시간표처럼 이제 그대로 이제. 네, 매주 그냥 모의고사를 매주. 풀로 다 봤습니다. 일요일은? 일요일은 좀 늦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은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가서 저녁 먹고 집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정도는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TV 보다가 잤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네, 여자친구 만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도 제가 들은 이 노하우가 사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했다라는 게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되게 사소한 게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노하우가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 뭐 주홍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를 선택한 고3 학생들 기준으로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좀 보충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몰래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개인 공부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재수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재수생들이랑 현역들의 그 주어진 시간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수능을 선택한 과목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업을 저는 잘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과목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전혀 자기의 정시 과목과 상관이 없는 과목 수업 하시면 그래도 그걸 듣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다른 과목 푸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 저는 그래도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현역은 무조건 저는 수시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시는 패자부활전 느낌이 좀 세서 저는. 참고로 동훈쌤은 저기 수시로 현역 때 고대 수학과를 붙었어서 어찌 보면은 수시로 어쨌든 대학을 입학을 했다가 어쨌든 군대까지 다녔으니까 이제 정말 긴 공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긴 공백을 극복하고 5, 6개월 만에 지금 의대에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한 번 풀고 더 이상 안 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안 보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중요도가 어떻게 된다고? 일단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만약에 평가원 기출이랑 EBS 중에 뭘 먼저 봐야 되냐고 하면 당연히 평가원 기출을 다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 갈등을 좀 하고 이제 안 보고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풀어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수능 전에 안 보고 간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수학이랑 과탐은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풀고 오답을 완료를 했고요. 제가 국어 중에 독서랑 문학은 다 안 풀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재수종합학원에서 그 선생님들께서 EBS 연계 교재에서 중요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선별을 해서 자료로 주셨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걸로 네,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오답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수학 과목을 기준으로 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틀린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이제 바로 답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선생님께 바로 가지고 간다던가 하는 좀 편한 방식을 쓰면은 본인에게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천천히 다시 읽고 글이랑 수식으로 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문제 상황인지를 본인이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를 일단 생각을 제대로 해서 가능하면 글로 적을 수 있으면 적어서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고민을 하고 보통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면 적어도 10분 이상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민을 오래 한 다음에 선생님께 가서 그 본인이 놓친 부분이랑 문제풀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그냥 문제 틀렸다 하고 답지 보거나 선생님께 가서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 것보다 훨씬 그 본인한테 오는 충격이나 그런 게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스로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 떠올렸을 때 나도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도 그냥 이 문제를 통으로 그냥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문제에서 이제 쭉 풀다가 여기서 안 넘어갔을 때 여기가 안 넘어가요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왜냐면 좀 학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초등부터 아까 말씀드린 고3 연수까지 정말 몇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좀 소위 좀 전형 이과생들은 조금 좀 따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가 틀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오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양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복을 해야 하는지 그 사이에서 그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수학 점수가 더 많이 오를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좀 더 추천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일단 양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무리 양이 많아도 어차피 이 100문제 중에 제가 굳이 안 풀어봐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50문제가 된다고 하면 굳이 걔네들을 안 봐도 되는 그런 거니까 그게 사실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를 높여서. 저는 그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하면 그게 이제 기억에 잘 남아서 이렇게 공부를 저는 했었고요. 제가 재수할 때 기억으로는 제가 모의고사를 매주 풀었었는데 그 풀었던 모의고사를 나중에 수능 전에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은 또 다 까먹은 자기 자신을 찾아볼 수 있어서 한 그 정도 주기로 좀 저장을 해뒀다가 한두 달 뒤에 다시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안 까먹고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싶은 질문이 소위 메디컬 입시에 도전을 하셨는데 최근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 과목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이제 확통과 기하 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메디컬 입시를 노리는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점수를 따기에는 다소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수험생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현역 시절에 수능을 가형을 봐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랑 기하를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로 가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미적분이 가장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그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모수가 많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게 가장 대중적인 픽이어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선택한 과목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신도 잘 챙기고 그 내신 했던 걸로 수능도 잘 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잘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수능 때 가장 성적을 올리기 까다로워하는 과목이 국어랑 수학 대표적으로 두 개잖아요.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지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 어려울 때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독해력이 좋아지셨는지,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또 실력을 어떻게 늘리셨는지,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하실 때는 원래 이제 잘 하셨겠지만 이제 학창 시절 때 점진적으로 실력이 느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느 시점부터 내가 실력이 늘었구나를 깨달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계산 실수 같은 거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또 계산 실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잡으셨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몇 개를 한 거죠, 지금? 지금 뭘 5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국어에서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 독해 속도라든지 독해 정확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 비문학을 잘하더라도 문학에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국어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그 언어에서 맨날 하면 된다는 어떤 풍문을 제가 들었어서 그걸 믿고 매일 했고요. 저는 비문학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등원하자마자 보통 비문학을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전부 1시간이었던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매산비나 이런 교재도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기출 교재를 나눠주시면 그거를 이제 숙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고 오답을 한 다음에 제가 독해 실력을 늘린 방법은 문단별로 이게 내용 요약을 옆에다가 그냥 한 줄씩 다 적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그래서 이 문단이 무슨 말 하는지, 이 문단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다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주제가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그냥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푼 모든 문제들마다 다 이걸 적는 훈련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나중에는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면 일단 비문학을 막 읽다가 한 4번째 문단 정도 갔을 때 얘가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말을 했었지? 하고 그냥 그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옛날엔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이 글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문학도 이게 사실 국어가 선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들 중에 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잡으면서 읽으면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그냥 바로바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문제풀이 속도에도 도움이 되고 정확도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별로 정오의 근거를 다 찾아보고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가원에서 기출문제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써서 선지를 배치를 해서 틀린 문항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문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문학은 보통 이제 산문이랑 운문 이렇게 많이 좀 나누어졌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냥 성실하게 문제 풀고 오답하고 질문할 거 생기면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이러면서 그 질문은 맨날 했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 같은 걸 읽을 때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 5-6가지 정도 읽으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처음부터 읽으면서 잡아갈 수 있는 거를 다 잡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자마자 이건 찾아놨던 거네 하면서 다 지워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전 선생님께 만들어가서 검사받고 그걸로 계속 보면서 읽는 연습했고요. 그리고 소설도 마찬가지로 일단 인물들 챙기는 거 이런 거 사실 습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인물들 보면 이렇게 처리할 거고 이거는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열심히 해서 이제 그때부터 수학을 잘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정말 집중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학 내신을 공부를 했을 때 따라갔던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 교재는 항상 개념 원리를 사서
그 개념 원리랑 노트 한 권을 샀어요. 그래서 그 과목 담당 선생님께 책이랑 노트를 가져가서 선생님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면 제가 이걸 풀어서 오겠습니다 하고 숙제를 받아서 개념 원리부터 먼저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이렇게 해서 풀이 과정 노트에 적어가면서 풀고 채점하고 검사받고 개념 원리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어려운 문제집에 가도 그래도 야자 시간에 풀면은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그 오래 고민해보는 시간을 고등학교 1학년 야자 시간에 혼자 앉아서 일품이나 이런 블랙라벨 같은 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신 준비할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1 거를 잘해야지 그 다음에 하는 고2, 고3 것도 무너짐이 없는 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냥 노트에 적어가면서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산 실수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도 실수를 이제 수능까지 계속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관한 거는 이미 재수를 시작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수학은 거의 만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처음 본 시험이 수학이 69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그 시험지를 가지고 독서실 책상에 가서 다시 풀어봤는데 제가 여유를 가지고 풀면은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시험을 69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물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실력이 부족한 거는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메꾸고 그리고 특히 계산 실수 잡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 중에 하나는요. 6 빼기 3을 2로 한다던가 이제 뭐 뭔가 빼기랑 나누기를 잘못 생각하고 또는 이제 제가 고3 때는 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암산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막 이중으로 연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20 나누기 2를 계산하는데 10이 아니고 이미 머릿속에서 10을 계산해놓고 다시 나누기 2를 해서 5라고 써서 그 다음 계산이 다 무너진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바보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시험지를 다 잘라서 붙이고 거기다가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 시험에서 이걸 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적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런 사고 과정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했는지를 적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보노트를 만들고 나니까 제가 그거를 한 9월부터 시작해서 한 11월까지 만든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게 똑같은 행동을 제가 반복을 많이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정말 P 더하기 Q만 계산하면 되는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신나가지고 25 더하기 4를 9로 써버린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몇 번 반복이 됐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 바보노트를 아침 조회 시간에 그냥 가져가서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 과목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느낌으로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반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덕분에 수능 때 물론 수학을 만점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 더 틀릴 거를 막았습니다. 그 우리 동훈쌤의 그 수능 성적을 좀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국어가 90점, 그 다음에 수학이 이건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뭐 그것도 약간 좀 실수성으로 30번. 그때 이제 우리 동훈쌤이 봤던 24학년도 수능 30번이 의외로 풀만한 30번이었는데 그거를 30번 하나 틀려서 어쨌든 약간은 조금 이제 대학교 레벨이 살짝 좀 낮아진. 그리고 물리 선택하고 지구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물리에서 아마 하나 틀렸었지? 네. 지구 다 맞고.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안 틀리다시피 한. 그래서 아마 그 수능에서 동훈쌤이 치렀던 수능 수학에서 아마 30번 맞췄으면
아마 조금 레벨이 좀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펙 아마 처음에 공개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한림대 의대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인하대 의대를 추가 합격했었고요. 아마 그래서 계속 좀 강조해서 미안해. 그 4점짜리 하나가 조금 아마 큰 좀 차이가. 그래. 지금도 사실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미난 것들은 재미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의대 간 친구들이 의대도 사실 급이 있잖아요. 소위 뭐 메이저 의대도 있고 뭐 인서울 의대도 있고 뭐 수도권 뭐 지방 이렇게 의대가 있는데 만약에 지방에서 의대를 붙었으면 좀 죄송하지만 다니는 친구들이 몇 있나요? 아마 또 걸어놓고 또 하고 또 서울로 오겠다고 또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의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메이저 의대를 가겠다고 또 하고 거의 뭐 이런 분위기여서 이런 거는 조금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비정상적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훈쌤이 20살 때 현역대 이제 수시로 고대 수학과를 붙었고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수능을 봐서 거의 뭐 5, 6개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의대에 합격한 소위 어찌 보면 N수생들 혹은 고3 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어찌 보면 이런 케이스가 우리는 이제 와서 결과를 보고 마음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동훈쌤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본 건 맞고요. 그리고 좀 국어 노하우가 좀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나도 수능 준비 한번 해볼게 이번에. 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까 선행을 많이 안 하셨다고 언뜻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중학교 때는 선행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 부분이 사실 또 진짜 제가 더 오히려 말 끊어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좀 다른 시간에 좀 컨셉을 좀 따로 잡아서 좀 촬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대치동이다 보니까 선행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좀 너무 빠릅니다. 네, 학부모님들 너무 빨라요. 초중 때는 그냥 좀 소위 뭐 사춘기 전까지는 우리 애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쫓아옵니다. 뭐 학원 보낸 대로 뭐 다 다니는 것 같고 뭐 점수 잘 받아오는 것 같고 뭐 각 학년별로 어디 학원 보내서 우리 애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사춘기도 오고요. 중2 때 내신을 보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우리 애는 고등 선행까지 나갔는데 중2 내신 성적이 왜 이러지? 약간 좀 소위 요즘 애들 표현으로 현타가 온다라는 표현. 네. 그래. 뭐 다음에 잘하겠지 했는데 그 성적이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만을 봤을 때 과연 이 선행이 맞을까라는 생각은 저 역시도 저희 학원에서 중등 대상 수업을 하고 있지만 늘 좀 걱정이 되고 좀 때로는 좀 회의감도 좀 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제를 좀 따로 잡아서 좀 깊은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그 동훈쌤 얘기는 선행을 많이 안 했던 네, 그치.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도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쓴 그 멘트가 있는데요. 저는 선행 총량의 법칙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리 선행을 빨리 나가도 대입에서 성공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학원에서 보면 내신을 잘 받는 그 학생들의 좀 특징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1번이 시간 약속을 일단 잘 지킵니다. 절대 이렇게 좀 보통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뭐 학원에 좀 못 가요, 뭐 다음에 갈게요. 약간 좀 소위 시간 변경, 요일 변경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은데 저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학원 역시 분명한 거는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지만 그마저도 저는 그 약속은 정말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학창 시절에 뭐 3년 개근 이런 거는 약간 좀 뭐 요즘은 뭐 창피하다는 이슈라고 하는데 뭐 3년 개근에 다녔던 학원들은 절대적으로 요일하고 시간은 절대 잘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몸이 심하게 아프지 않았던 이상 이런 시간 약속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너무나도 당연한데 과제는 해와야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간 만큼 그 학생한테는 과제가 부여가 되는데 보통 다 검사하잖아요. 사실 과제율이 이유 불문 떨어져 있으면 뭐 어려워서 못했어요, 뭐 별표 쳐온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뭔가 조금 성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큰일 납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업 시간 때 절대 졸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학원에 수업을 합니다만 애들이 뭐 요즘은 학교에서도 아마 애들이 졸면 그냥 뭐 그렇게 터치를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소위 그랬죠? 선생님들도 뭐 저하고 세대 차이가 좀 있나요? 저는 졸면 좀 맞았던 세대다 보니까 좀 어쨌든 뭐 그런 이슈에서 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졸리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아까 동훈쌤도 옆에 얘기하지 않았나? 학교쌤 그 수업에 집중했다고? 네. 이게 정말 사소한 포인트 같은데 절대 사소하지가 않은 여기가 비록 학원이지만 정말 졸지 않고 정말 제
수업에 집중해서 오는 제 팽크스 쫓아오거나 분필을 쫓아오거나 정말 그 집중한 학생들이 일단은 내신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이 끝났거든요. 기말고사 기간이 끝났는데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뭐 한문은 버렸어요, 뭐는 버렸어요. 이 버렸어요라는 말은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자세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그건 또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5번째가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그거는 절제를 시켜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부모님들 역시 무의식 중에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시면 이거 사실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절제력은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말은 제가 항상 쓰지만 스마트라고 하지만 스마트의 반의어가 스투피드잖아요. 그래서 많이 쓸수록 저는 정말 애들이 조금 그 사고력 발달이나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저는 떨어지게 되는 주 원이라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네, 어쨌든 하나라도 약간 좀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는 이건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등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위주로 모였잖아요. 뭐 혹시 애진쌤 고3 N수대상 뭐 성적 올리는 노하우 한번. 노하우랄 건 아닌데 올해 가르쳐 오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꾸준함이 조금 학생들에게 제일 결핍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처음에 그 뭔가 결심을 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흐트러지고, 그리고 오답도 아까 이제 동훈쌤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 달 전에 푼 모의고사 문제에서 숫자도 안 바꿔도 못 풀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풀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복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 자기는 마스터를 했다. 연계 교재도 다 풀었고 기출도 풀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나는 뭐 엔제를 풀겠다라던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도 안 된다. 난 연계 교재도 풀고 기출도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슬슬 이제 내려놓고 수학은 적당히 한 3등급만 맞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이제 친구들도 있어서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되게 꾸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를 풀 때 한 3단계 정도를 거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도입, 뭐 그래프, 그리고 계산 이렇게만 크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아이디어 도입도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이디어 도입은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 점수는 여전히 이제 똑같기 때문에 애들이 포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제 안 오르는 것 같다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잘 견뎌내면 그 3단계를 다 이제 메꾸게 되면서 성적이 이제 조금 오르게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구력을 좀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윤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지금 고1은 없잖아. 고1도 지금 있습니다. 고2, 3 다 있고 고생하시네. 그래서 지금 뭐 중동고 애들도 제법 있잖아요. 예. 중동고 애들 그래도 잘하죠. 예, 잘합니다. 뺀질거리면서 잘하잖아요. 중동고 애들이. 좀 수업 시간에 잡기 힘들긴 한데, 예, 일단 다들 말 잘 들어줘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고 애들이 의윤쌤을 좀 많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휘문하고 중동은 어쨌든 지역에서 좀 유명한 자사고인데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중동고 애들을 좀 잡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어요? 일단 학생들이 중학교 때도 막 선행도 많이 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되게 눈이 높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보면은 대충 이제 몸이 가는 대로 풀긴 하는데 이제 정확히 정답이 안 나오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가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풀이 점검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나의 약점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흐름도 좀 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잘 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만족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은쌤 본인만의 학생관리 노하우가, 질문하고 선생님 미안한데 나도 선생님들마다 강의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강의실에 녹아 있어.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저희 신경훈 선생님은 강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일하는 느낌이 확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층에 있는, 이건 내가 이게 살짝 비밀인데,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우리 경은쌤을 약간 좀 소위 약간 좀 뭐라고 하지? 롤모델 삼아서 흉내내는 선생님도 계시지. 그래서 우리 경은쌤은 정말 또 어쨌든 일하는 강의실, 뭐 본인만의 애들 관리 노하우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예를 들어 한 문제에 10분이 걸려서 맞췄다면 아이들은 그걸 아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복습을 안 한다거나, 나 이거 풀 수 있어요, 저 이거 풀 수 있는데 왜 또 시켜요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데, 그게 5분, 4분, 3분 안에 들어와야 시험장 가서 풀어낼 수 있는 진짜 자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반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풀이교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약점, 너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끌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 다 유능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도 맞는데, 그 경은쌤 반은 뭐 적어도 이제 제가 판단하기엔 약간 좀 엄한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버텼을 때 애들의 성적 향상은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뭐 홍보성 멘트가 아니라 조금 경은쌤이 얘기한 그런 것들은 그게 좀 맞다고 저는 판단은 좀 되어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 지원쌤도 할 말이 많지? 블로그, 영감수학 블로그 보시면요, 학부모님들, 그 장지원 선생님이 작성한 글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매년 수능을 좀 보러 가세요. 매년 수능을 좀 보러 가시고, 모의고사를 지금은 혼자 만들잖아. 네, 1인으로 출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문제를 아니면 46문제라고 해야 되나? 기하 과목을 제외하고 38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치. 요즘은 기하가 좀 비인기여서 뭐 수능에서도 선택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장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를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그치? 그러니까 1번부터 38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어색한가? 이제 22번까지 하고 22번까지 하고, 이제 그치? 30번까지 하고 30번까지 하고 23번부터 30번까지. 그러니까 네. 총 38개를 직접 자작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자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실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잘 좀 드러나지 않은 실력자의 우리 장지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번 본인만의 좀 노하우 혹은 충고,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되게 다니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나 이제 뭐 국제고나 아니면 여러 학교들은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학생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최선인 그런 학생들도 좀 많은데, 학교가 워낙에 수행평가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주중에 수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 이제 이끌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푸시를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평가 준비나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1대1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학습 지도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비록 내신 준비가 각각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 또한 매년 수능을 현장에서 전 과목 보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단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전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실전에서 이제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졌다면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잘 보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수능에서 실제로 쓰는 그런 실전 개념들을 위주로 정리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티칭을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확실히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킬러의 신 우리 준웅쌤, 그 보통 내가 상담할 때 그냥 이 선생님은 그냥 못 푸는 킬러가 없다, 그냥 증문즉답의 킬러의 신이다. 그래서 그 뭐 본인만의 좀 학생 관리 노하우나 어떻게 뭐 준킬러나 킬러를 푸는 노하우가.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다 모의고사 풀 텐데,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 건,
같은 출제 시내 모의고사 5개를 푸는 것보다 전혀 다른 출제 시내 모의고사 5개를 풀어서 좀 가지각색 모의고사를 접해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또 계산이 많은 시험지나 발상이 많은 시험지 또는 문제별이 특이한 시험지 등 여러 개 접해보면서 이제 그런 좀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고, 잘 다뤄가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풀면서 공부하면은 수능장에서 나왔을 때 뭐 어떤 시험이 나와도 당하지 않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수민 쌤은 또 너무 젠틀한 선생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좀 남녀 성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좀 여자 반으로만 좀 구성이 되는, 또 수민 쌤 이름이 약간 좀 여성틱하기도 해서 약간 좀 여자 쌤인가 오해를 좀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약간 좀 여자 쌤들이 여학생들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본인만의 학생 관리 노하우가 있어요? 많이 좀 다독여가면서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또 한 번에 빡 이렇게 해버리면은 금방 번아웃 오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좀 다독여가면서 하고, 그리고 저는 학생들 되게 하기 싫어하는, 아까 말씀 다 주셨지만 한번 풀었던 문제는 본인이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오답도 그냥 보고 해설지 보고 바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좀 주기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서 풀었던 것도 다시 좀 풀게 하고, 오답도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하는 그렇게 수업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좀 하기 싫은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야 실력이 많이 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과제라든지 자료로 제공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 말이 맞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 틀린 거 어머니들 그 오답노트 만들어주는 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선생님들이 뭐 직접 편집하셔야 되고, 뭐 학원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써도 학생들의 오답을 만들어주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어쨌든 오답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기간이 뭐 한두 달 지났다고 할게요. 분명히 틀린 것도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은 즉석에서 풀어주건, 분명히 학생도 다시 풀어봤건 맞췄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서 그 문제, 똑같은 문제를 정말 아까 수제도 안 바꾸고 똑같이 했을 때 또 틀리죠, 사실. 그러니까 본인 걸로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답노트, 그죠? 누누이 강조하는 오답노트.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저 하나 있습니다. 자기 PR인데 괜찮아요. 그럼요. 많이 하십시다.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수학교육과를 전공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출제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의 시선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자의 시선에서 사실은 문제 하나를 설명을 해줄 때도 뭔가 좀 더 하나를 좀 더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수능에서 직접 봤던 문제를 보았을 때 뭐라도 한마디를 더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걸 위해서 매년 수능을 전 과목 봐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수업에 녹여서 학생이 최대한 제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 영감수학 선생님들은 소위 스펙도 좋으시고, 그에 또 비례해서 또 실력도 좋으시고, 인성적인 부분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요 세 가지 중에서 스펙, 실력은 그냥 기본인데, 인성적인 부분. 그래서 저는 감히 저희 선생님들이, 사실 어머님들이 뭐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어쨌든 뭐 조금 비싼 학원비도 내시고 결과를 무조건 저희도 내어드려야겠지만, 영감수학 선생님만큼은 조금 그래도 정말 이 대치동에서는 정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지 않나,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좀 뭐 살짝 여기서 좀 개그 날리자면, 우리 애진쌤 강의실 가면 잊혀지지 않는 그게 있는데, 다리 꼬지 마. 이거가 나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대치동이어도 여기 밑에 보이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책상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또 의외로 중요합니다. 뭐 학생들의 뭐 허리 건강에도 안 좋고, 그냥 이건 사실 수업에 대한 자세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좀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다리 꼬지 말 것, 요거가 그게 애진쌤의 어떤 성공 포인트 아닌가. 다리 꼬지만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힘든 거는 맞거든요. 사실 다들 바쁜 입장은 맞아서. 근데 정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요즘 약간 좀 의대 열풍이 부는 요 시기쯤에서, 요런 분위기 상에서 도문쌤이 이뤄낸 이 결과는 정말 좀 대단한 결과로 좀 판단이 되어져서, 좀 이렇게 조금 방송을
우리답지 않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현업에서 가장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궁극적으로는 입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렇게 조금 종종 이렇게 좀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신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유익한 시간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영감수학 만세. 영감수학 만세.